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자연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형이상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등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 이론, 운동 원인론, 3단 논법 등의 개념을 정립했으며 행복과 덕성에 대한 독창적인 윤리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자연 세계에 대한 목적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생물학, 물리학 등의 학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와 주요 철학 사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사상이 서양 철학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특히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자연철학 등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사상을 심도 있게 다루며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형이상학 - 실체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실체 서브스턴스 이론입니다. 실체란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다른 것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를 형상품과 진료매터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상은 사물의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진료는 형상이 실현되는 물질적 기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동 동상의 경우 동상의 형상은 청동 본연의 모습이며 진료는 그것을 구성하는 청동 자체입니다. 형상은 사물의 무엇임을 규정하고 진료는 어떤 것으로 실현되는 기반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가 결합하여 하나의 실체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형상은 능동적이고 능률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진료는 수동적이고 잠재적인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형상은 진료의 목적과 운동을 부여하여 실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체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원인론과 신개념 등 다른 형이상학적 핵심 개념들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의 사상 전반에 걸쳐 형상과 진료의 결합이 근본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체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 - 운동 원인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운동 원인론입니다. 그는 모든 사물의 변화와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4가지 원인을 제시했는데 이는 그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4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료적 원인 머티리얼 카즈은 사물이 구성되는 물질적 요인을 의미합니다. 둘째, 형상적 원인 포멀 카즈은 사물의 본질적 형태나 구조를 규정하는 요인입니다. 셋째, 작동적 원인 이피션트 카즈은 변화와 운동을 실제로 일으키는 능동적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적 원인 파이널 카즈은 사물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최종적 결과를 말합니다. 이 4가지 원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료적 요소와 형상적 요소가 결합하여 실체를 구성하고 작동적 요인에 의해 운동과 변화가 일어나며 이 모든 과정은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연세계는 목적론적으로 구조화된 유기체적 존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동 동상의 경우 진료적 원인은 청동이라는 물질, 형상적 원인은 동상의 형태, 작동적 원인은 조각가의 기술, 그리고 목적적 원인은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 구현이 됩니다. 이처럼 4가지 원인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원인론은 단순한 기계적 인과관계를 넘어서 목적론적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자연세계의 모든 변화와 운동은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이는 신적 존재인 제1운동자에 의해 추동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대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근대 과학의 발전에도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 - 신개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신개념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자연세계의 모든 운동과 변화가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목적론적 세계관의 근원을 신적 존재인 제1운동자에서 찾았습니다. 이는 그의 운동 원인론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신은 인격신이 아닌 순수한 형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신은 스스로 운동하지 않고 오직 피동적으로 모든 사물의 운동을 추동합니다. 또한 신은 자연세계와 구분되는 초월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세계의 근본 원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개념은 서양 철학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기독교 신학과 접목시켰고
근대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개념을 자신들의 형이상학적 체계 속에 흡수했습니다. 형이상학 마이너스 신개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신개념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자연 세계의 모든 운동과 변화가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목적론적 세계관의 근원을 신적 존재인 제1운동자에서 찾았습니다. 이는 그의 운동 원인론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신은 인격신이 아닌 순수한 형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신은 스스로 운동하지 않고 오직 피동적으로 모든 사물의 운동을 추동합니다. 또한 신은 자연 세계와 구분되는 초월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세계의 근본 원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개념은 서양 철학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기독교 신학과 접목시켰고 근대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개념을 자신들의 형이상학적 체계 속에 흡수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개념은 그의 형이상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고유한 철학적 세계관과 그것이 서양 철학사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학 마이너스 3단 논법.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두 전제 중 하나는 일반적인 명제 보편 명제 또는 특수 명제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명제 개별 명제입니다. 이 두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 3단 논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제 1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전제 2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결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3단 논법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보편 명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개별 명제입니다. 이 두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3단 논법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3단 논법을 구분했고 각각의 타당성 여부를 엄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역적 추론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서양 논리학의 기반이 되었으며 후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그의 논리학을 신학과 결합시켰고 근대 철학자들 역시 3단 논법의 구조를 자신들의 사상체계에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서양 철학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학문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논리학 마이너스 범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은 모든 존재를 10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이 10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체 서브스턴스, 양 퀀터티, 질 퀄러티, 관계 릴레이션, 장소 플레이스, 시간 타임, 자세 퍼지션, 소유 퍼제션, 행위 액션, 수동 패션. 이 중 실체는 가장 근본적인 범주로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개체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반면 나머지 9가지 범주는 실체에 의해 규정되는 속성이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청동 동상의 경우 동상 자체가 실체이고 동상의 무게, 크기, 색깔 등은 양, 질, 관계 등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범주 구분을 통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존재 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바로 이 10가지 범주에 의해 규정됩니다. 즉 범주론은 존재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동시에 언어와 개념 체계의 근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영리하다라는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실체 범주에 해당하고 영리하다는 질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언어 표현 속에는 항상 범주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은 단순한 분류 체계를 넘어서 존재와 인식, 언어의 본질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대 서양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 언어 철학과 논리학 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논리학 마이너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영향.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논리학 개념인 3단 논법은 두 개의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연역적 추론 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핵심적인 학문 방법론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3단 논법을 구분하고 각각의 타당성 여부를 엄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연역적 추론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와 같은 3단 논법의 구조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엘버트 데 아벨라르 등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시켜 그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3단 논법을 활용하여 신의 존재와 본성, 인간의 영혼 등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근대 철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등은 그의 3단 논법의 구조를 자신들의 사상 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데카르트는 코기토 명제를 3단 논법의 형태로 전개하여 자신의 철학적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서양 철학사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연역적 추론 체계는 중세 신학과 근대 철학의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논리학과 언어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서양 철학 전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의 핵심은 행복의 개념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선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 본성에 내재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달성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단순한 쾌락이나 부,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닌 덕에이아리티의 실현을 통해 얻어지는 내적 만족감으로 규정합니다. 그에게 덕이란 인간이 지닌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의 조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덕목들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여 자신의 본질적 기능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중용 MESOTES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중용이란 극단적인 성향을 피하고 적절한 중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의 경우 지나친 무모함과 지나친 두려움의 중간에 있는 적절한 수준이 중용이 됩니다. 즉 덕은 항상 두 극단의 중간에 위치하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행복을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덕의 실현과 중용의 실천을 통해 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친 그의 사상적 체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윤리 사상은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학 정치학과 국가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은 그의 윤리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정치 공동체인 국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치 이론의 핵심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더불어 이상적인 국가체제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장으로 간주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족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거쳐 국가로 발전해왔습니다. 국가는 단순한 결합체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을 실현하는 가장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정의와 덕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이상적인 국가체제는 혼합정체입니다. 그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 다양한 정체 형태 중에서 장단점을 균형 있게 결합한 혼합정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 정체의 극단적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는 국가 구성원들의 자질과 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가를 이루는 시민들이 정의롭고 중용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이론은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과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중용의 실천과 혼합 정체 등 독자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또한 그의 정치 철학은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과 근대 정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시켰고, 홉스와 루소 등은 그의 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상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은 서양 정치 사상사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핵심적인 이론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국가관과 정치 이론은 개인의 도덕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안정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정치 철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리학 덕 윤리의 기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덕에이아리티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선은 행복 EUDAIMONIA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덕의 함양이 필수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인간의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덕목으로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여 중용 MESOTES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 기능을 완성하고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는 다른 윤리 이론들과 차별화됩니다. 탈론토론적 윤리학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규범을 강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리주의적 윤리학이 행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그는 행복을 덕의 실현을 통해 달성되는 내적 만족감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는 행위의 결과나 의무의 준수보다는 개인의 품성과 실천적 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에게 도덕성은 단순한 규범의 준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내면화된 품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의 윤리학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실천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는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시켰고 현대 윤리학에서도 덕 윤리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덕의 함양과 실천적 지혜의 중요성은 오늘날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철학 물질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물질 이론, 특히 그의 원소론입니다. 그는 자연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물질적 요소를 4가지 원소로 설명했는데 이는 그의 목적론적 자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은 땅, 물, 공기, 그리고 불의 4가지 원소입니다. 이 4가지 원소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땅은 건조하고 차가우며 무겁고 물은 차갑고 습하며 공기는 따뜻하고 습하고 불은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자연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물과 땅이 결합하면 진흙이 되고 공기와 불이 결합하면 바람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이 원소론은 단순한 물질적 분류를 넘어 그의 목적론적 자연관을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각 원소들은 고유한 자연적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장소로 향하려는 경향성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땅은 아래쪽, 불은 위쪽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러한 원소들의 운동은 신적 존재인 제1운동자에 의해 추동되며 결국 자연세계 전체가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소론은 단순한 물질 구성 이론을 넘어 자연세계에 대한 그의 목적론적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즉 자연세계는 단순한 기계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각 원소들의 특성과 운동이 신적 존재에 의해 조화롭게 통합된 유기체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관은 후대 서양 철학과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소론을 기독교 신학과 접목시켰고 근대 과학자들 역시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력 개념을 흡수하여 자신의 운동 법칙을 정립했습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 이론은 서양 사상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철학 생물학적 관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에서 또 다른 핵심 개념은 그의 생물학적 관점입니다. 그는 자연세계에 대한 목적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생물학을 체계화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세계의 모든 존재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생물들이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운동하고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영양분 섭취와 성장을, 동물은 감각 기능과 운동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생물들은 자신의 본질적 기능을 완성하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을 혈액의 유무, 번식 방식 등의 기준에 따라 3가지 주요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현대 생물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더불어 그는 각 생물들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행동 양식 등을 상세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 관점은 그의 전반적인 자연 철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연계의 모든 존재물들이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운동하고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생물들 역시 이러한 목적론적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 사상은 단순한 분류와 관찰을 넘어 자연 세계에 대한 그의 독특한 철학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대 서양 자연 철학과 생물학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자연 철학 - 과학 방법론의 기초.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그의 과학 방법론에 대한 견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 관찰과 논리적 추론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후대 서양 과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세계를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그 속에 내재된 법칙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연 현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류, 그리고 관찰된 사실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역적 추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연 세계의 본질적 특성과 필연성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그의 과학 방법론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는 관찰된 사실들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를 설명하는 연역적 추론 체계를 체계화했습니다. 이는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과학 방법론은 경험적 관찰과 논리적 추론의 결합을 통해 자연 세계의 본질을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그는 단순한 귀납적 접근이 아닌 관찰과 추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근대 과학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방법론은 현대 과학과 여러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는 자연 세계에 대한 목적론적 관점을 강조했지만 오늘날 과학은 기계론적 인과관계에 더 주목합니다. 또한 그의 연역적 추론 체계는 현대 과학이 중시하는 귀납적 방법론과는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방법론은 경험적 관찰과 논리적 추론의 균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의 사상은 근대 과학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과학 철학과 방법론 연구의 중요한 참고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자연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며 서양 철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실체 이론, 운동 원인론, 3단 논법, 덕, 윤리학, 목적론적 자연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존재의 근본 원리와 변화의 원동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연역적 추론을 통한 지식 체계화의 방법론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행복과 덕성에 관한 독창적인 윤리 철학을 전개하고 이상적인 국가체제를 모색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서양 철학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시켰고 근대 철학자들 역시 그의 개념과 논리학을 자신들의 체계에 흡수했습니다. 또한 그의 자연 철학은 근대 과학의 발전에도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여전히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덕 윤리학과 정치 이론은 오늘날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자연 철학적 견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서양 사상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현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 존재와 자연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